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3월 16일 중국 허베이성 스좌장시 장안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 16분경 별안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에서 무서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런데 이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거대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그 잔해에 깔렸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폭발로 인한 그 뜨거운 화염에 휩싸여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폭발은 총 5개의 건물에서 40분 동안 연쇄적으로 계속되었고요. 참고로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여러 공장들이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던 곳이었죠. 최초의 폭발은 방적공장 기숙사 15호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16동에서도 폭발이 이어졌고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새벽 4시 30분경 스좌장 건설사 기숙사에서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나더니 건물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분이 지난 4시 45분경에는 철물회사 기숙사가 폭발로 폭삭 붕괴됐고요. 여기서 10명이 더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건물에 폭발이 일어나긴 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근처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났죠.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전대미문의 폭발 사건. 스좌장시 시민들은 다음날 뉴스를 보고 정말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사망자 수만 총 108명. 그 외에 38명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큰 분상을 당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아파트보다도 밀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된 거죠. 다음날 중국 정부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합니다. 처음에는 가스 파이프라인 누출로 인한 가스 폭발 사고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폭발한 그 건물에서 아예 가스관이 없었다는 점이 발견된 거예요. 물론 나머지 4개의 건물에서는 가스관이 존재했지만 이마저도 누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정확히 밝혀내긴 어려웠고요. 이게 만약 가스관에 의한 폭발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던 중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2번째로 폭발이 일어난 16관 기숙사의 청소부였어요. 폭발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인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는 기숙사 근처에서 웬 낯선 남자 한 명을 목격했죠? 그 남자가 3륜 자동차에 뭔가를 잔뜩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뜬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펑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증언으로 인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벌인 폭탄 테러 가능성이 실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현장에서 잔해를 다 수거해서 분석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이 5개의 건물에서 모두 똑같은 유형과 방식의 동일한 폭발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이건 누군가 같은 종류의 폭탄을 설치해서 5개의 건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결론을 닿게 되죠. 이 정도의 파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략 한 500kg 정도의 폭탄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아니, 그런데 일반인이 어떻게 그 많은 폭탄을 공수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약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다루는 방법도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고민하던 중국 공안은 이 사건이 혹여 대형 범죄 조직이 개입된 테러가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져 갔습니다. 동시에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퍼져갔고 중국 정부 역시 속히 테러범을 잡아야 한다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안은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당시는 2001년입니다. 중국 역시 CCTV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때예요. 목격자 진술이 있긴 했지만 범인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안이 본격적으로 범인의 특징을 추려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 사람은 건물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건물에 이렇게 빠르게 폭탄을 5개나 설치하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같은 의미로 이곳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즉 그렇다면 공안은 이 모든 게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로 추정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곳 스좌장 출신이 유력한 범인일 거라고도 확신했고요. 동시에 범인은 분명 폭탄을 다룰 줄 아는 전문가 혹은 폭약과 관련된 직업,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공안은 이 폭파된 5개의 건물에 살던 모든 주민들의 신상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그 주변인들 신상까지 다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용의자를 추려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진루차오. 진루차오는요, 사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만든 16호동 건물의 201호에 살고 있던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1차 폭발이 일어났던 15호동에 그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폭파된 건물에는 그의 전 장인 장모가 살고 있고요. 게다가 그 다음으로 폭파된 그 철물회사 기숙사 건물에는 그의 전처였던 여성과 또 친아들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 관련된 온 가족이 사는 건물 단지에 그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요? 우선 마지막 폭발이 일어난 12번지 건물이 있습니다. 5번째 건물이요. 여기는 원래 진루차오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에 억하심정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 게다가 그는 전과까지 있었어요. 1988년 강간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요. 출소한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 없이 거의 한량과도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진루차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그가 평소 다이너마이트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이웃들에게 거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가 자주 하던 말이 다 내가 폭파시켜서 죽여버릴 거야. 어라, 이쯤 되니까 아무리 가족이 산다고 한들 진루차오에 대한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건 발생 4일 만에 중국 공안은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진루차오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안이 A급 수배 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현상금 5만 위안을 걸게 됩니다. 5만 위안, 이 금액은 현재 단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당시에 중국 대학 교수 연봉과도 맞먹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이후 빠르게 진루차오의 얼굴은 중국 전역의 뉴스와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 국민이 그의 얼굴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도주를 오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11일 만에 진루차오의 현상금이 10만 위안까지 2배로 오르게 돼요.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한 트럭 기사가 공안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테러 발생 하루 전날인 3월 15일 오후에 이 진루차오와 닮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남자가 이때 닭사료라고 적혀있는 커다란 자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걸 그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아파트까지 운반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운전기사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나 못한다고 부탁을 거절했다는데요. 여기에 더해 그 운전기사는 또 다른 결정적인 제보 하나를 하는데, 워낙 닭사료 이 봉투가 많다 보니 아니 이 많은 사료를 다 어디서 났냐? 라고 물었는데 남성이 대충 대답을 하기를 저기 바이샤 마을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답했다는 점이었죠. 바이샤 마을. 이 제보에 공안은 무언가를 감지하고 즉각 마을로 향하게 돼요.
뒤져보다가 거기서 눈에 띈 건 허름한 한 화약 공장이었죠. 이 조용한 공장에 공안이 딱 들이닥쳤는데 그러자마자 일하던 노동자들이 막 기겁한 듯 황급히 도망치는 겁니다. 수상해요. 그래서 공안은 즉각 그 공장 사장과 아내를 체포하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왕위순과 하오펑친 부부였습니다. 길고 긴 신문이 이어진 끝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진누차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판매한 사실을 자백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왕위순과 부부가 운영하던 화약 공장이 불법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던 곳이었던 겁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3차례에 걸쳐 진누차오에게 판매했는데 그 양이 무려 575kg이에요. 공장 화학류 샘플 걷어가지고 검사해봤죠. 그랬더니 이 현장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고요. 이로써 왕위순 부부 또한 극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법 무기와 폭탄 관리도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추적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옵니다. 광시장족 자치구에 살던 한 남성이었는데 진누차오와 상당히 닮은 남자를 봤다는 제보였어요. 해당 남자가 자기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급하게 숲속으로 도주했다는 겁니다. 더 수상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인근에 있는 한 가게에 진누차오하고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음료를 사기 위해 들렸다라는 부분까지 확인돼요. 그래서 공안이 달려가서 그 음료병에 남겨진 지문을 채취했고 그게 진누차오의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후 근처 도로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대 숲까지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눈에도 수상한 한 남성이 포착됩니다. 아주 깨재재하고 더러워진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공안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죠. 그가 검거되는데 바로 온 국민이 그토록 쳤던 스자장 폭탄 테러범 진누차오였습니다. 유례없는 끔찍한 대형 참사의 범인. 중국 사람들은 진누차오가 분명 어떤 큰 범죄 조직의 수장이거나 혹은 폭탄 전문가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잡고 보니 폭발물? 화약?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완전 전무한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다음으로 할 질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광기에 잡힌 테러를 저질렀다는 걸까요? 자, 우선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진누차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는 1960년 12월 중국 장쑤성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중이염을 앓게 됐는데 이때 잘못된 약을 써서 청력장애를 얻게 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인생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학창시절 내내 귀머거리라는 놀림 그리고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고 또 열등감이 높은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는 밖에서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는 울분과 분노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력으로 풀어내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말았죠.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는 16살 때부터 방적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부당한 취급에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1984년 친누나의 소개로 샤오위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에 성공합니다. 이후에 아내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얼마 가지 못했죠. 진누차오는 결혼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고요. 아들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다 1988년 이번엔 강간 혐의로 감옥까지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인 1994년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유 없이 이 불똥이 엄한 대로 뛰게 되죠. 비뚤어진 분노를 품고 있던 진누차오가 어머니가 사망한 게 전처 샤오이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그는 복수를 다졌습니다. 여기에 또 집에 가보니 아버지마저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했다는 걸 알고는 이 분노가 더욱 크게 치닫게 되죠. 그러던 2000년 여름, 진누차오는 새로운 여성 웨이즈와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와, 이 와중에 또 연애를 해요. 근데 천초에게도 그랬듯 웨이즈와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결국 무서워하던 그녀가 고향으로 도망쳤죠? 그랬더니 직접 고향집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깽판을 치기 시작해요. 급기야 부엌칼을 들더니 그녀를 위협했고 결국 죽이고야 마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진루차오에게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 무시하던 인간들 싹 다 죽여버릴래.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품게 된 거죠. 2001년 3월입니다. 진루차오는 화약 공장을 운영하던 왕위순 부부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사기 시작했어요. 약 하나로 16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게 무려 575kg 어치의 다이너마이트였죠. 그리고 3월 15일 닭 사료라고 적힌 14개의 자루를 준비해서 각각의 다이너마이트를 나눠 담았고요. 저녁 8시 진루차오는 삼륜 자동차와 또 택시를 이용해서 그 폭탄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누나, 전처의 친아들, 그리고 전처의 장인, 장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하나씩 진입합니다. 그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전처인 샤오위와 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폭약 2포대를 설치했고요. 이어서 친누나가 살고 있는 건물에 폭약 1포대, 또 전처 그 장인 장모가 사는 곳에 폭약 4포대 반,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는 집에는 반포대, 마지막으로 자기 집이 있는 건물에는 6포대를 배치합니다. 그는 도대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곧이어 한 명씩 가족이 죽는다는 거에 뭔가 희열을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새벽 4시부터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의 이 일그러진 증오심으로 인해 건물이 하나씩 무너져 갔고요. 또 폭발 화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들어갔고요. 그곳에 있던 무려 108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여러분, 워낙 중국이 땅덩이도 넓고 엽기적인 사건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최단 시간에 최대 규모의 대량 살상이 일어난 건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이후 검거된 진누차오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그에게 폭탄을 판매했던 왕위순 부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총살형으로 처형되고 말죠. 그렇게 여러분, 진루차오가 사망했는데 여전히 중국에서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폭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일반 사람이 500kg가 넘는 폭탄을 혼자 설치하고 혼자 옮기고 또 폭발까지 실행할 수 있었냐는 점이에요. 당시에 공안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 진짜 이거 혼자 한 거 맞느냐? 라고 수백 번 물었지만 진루차오는 죽기 전까지 모든 건 나 혼자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음모론도 등장했어요. 진루차오가 사실 이용당한 것일 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음모론인데요. 그러고 보니 당시 테러가 발생한 시기는 스자장시의 방적 공장이 굉장한 침체기를 맞던 때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많은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던 때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대량 살상, 테러를 계획했다는 음모. 근데 이것도요, 정작 테러를 당한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큰 설득력을 얻진 못했죠. 이뿐만 아니라 지역 갱단이 저지른 테러 사건이다. 혹은 라이벌 갱단끼리의 영역 다툼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숱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 한 사람의 열등감으로 발생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음모가 끊이지 않았던 거죠. 범인 진루차오는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중국인들 사이에서
범행 동기가 정말 그거였어? 그리고 정말 혼자 저지른 사건 맞아? 라는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잃게 된 중국의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죠.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